집처럼 편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자 지친 삶을 어루만져주는 곳이 바로 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그 집이 안식처가 돼주고 있나요?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국인 절반이 살고 있고 전체 주택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을 돌파했다죠.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택 중 한 곳이라는 한남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몇 해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사업가 안성민 씨. 이 아파트는 비싼 집값만큼이나 고소득층 자산가, 유명 셀럽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풀옵션 빌트인 가구, 호텔급 인테리어를 자랑한다는 이곳.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된 점이 많지만 정작 안성민 씨는 단지 최고급 품질만을 이유로 이 집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남동이 저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층 아파트가 더 이제 저 라이프 스타일에서 잘 맞는 것 같고 안정감도 있고 교통도 좋고 주변에 그린생활 시설 상권도 좋고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살기 편하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오세요. 왔어.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변호사와 개원의인 남중구 이한월 씨. 이들도 몇 해 전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뤘습니다. 신축된 지 1년 한 몇 개월 정도 된 아파트예요. 75평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싼 집이 42억이었고요. 그리고 비싼 집은 한 50억 정도,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20억 이상 올랐죠.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포동에 살고 있고요. 34평에 살고 있는데 분양가는 뭐 13억에서 14억 정도? 지금은 뭐 30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월 씨는 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실제적인 그 역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저는 출퇴근할 때 BMW를 타고 다니는 바이스크, 메트로, 워킹 이거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아기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있어서 아무래도 강남 쪽에 있는 학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요즘에 또 뷰 좋은 아파트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한강이 또 어떻게 보이느냐, 풀 파노라마 뷰로 보이느냐, 요만큼 보이느냐, 요만큼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던데.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 있고 역에서 가깝고 교통의 중심에 있으며 소위 명문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것이 수십억을 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오를지도 모를 미래의 재산 가치 때문에 이 돈을 지불한 것일까요? 이 욕망을 제외한 진정한 집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전에 있었던 집이 서울숲하고 한강이 같이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한강뷰는 제일 좋은데 소음 분진이 좀 많아요. 왜? 거기 앞에 강변북로가 지나가거든요. 사실 비싼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뭐 하자 같은 게 있는 거야? 그 천장에서 좀 물이 좀 새냈었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야 이게 우리 집만 그런가? 뽑기를 잘못했나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은 집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약간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죠. 근데 이게 고가든 저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라는 건 땅값이 비싸서 비싼 거지 건축비를 엄청 많이 써서 비싼 게 아니란 말이죠.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라는 걸 적용하는데요. 최근 5년간 기본형 건축비 변화를 살펴보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토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과연 아파트 전체 가격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 되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근데 그렇게 샀는데 하자 투성인 집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장 흔하게 결로 곰팡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게 소음 문제. 아래층인데요. 너무 신경이 쓰여요. 지금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근데 지금 뭐 밤 저녁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이니까. 낮 시간이라서 이거는 아니야. 들어보면은 맨땅에서 소리가 다 나. 네,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참아요, 그거. 지난해 아파트 층간소음을 피해 빌라로 이사 온 최미령 씨. 하지만 여전히 소음과 전쟁 중입니다. 고통이죠. 그것도 낮도 아닌 밤. 빠르면 11시, 12시 되면 쿵쿵거리기 시작해요. 한박 잠들려고는 또 뭐가 또 퉁퉁거리고. 이런 문 꽝 닫는 소리. 이거는 뭐 화장실에서 물건 만지는 소리. 처음엔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래층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집안 곳곳 소음 방지 패드를 부착했죠. 하지만 윗집과의 갈등은 좀처럼 줄지 않았고 미령 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나와 수차례 소음을 측정했다는데요. 이 정도는 기준치 이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수치인데도 이거를 소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우리 얘기 몇 마디 들어보고 또 상대방 얘기 몇 마디 들어보고 이해를 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 규제가 계속 강화됐지만 웬일인지 갈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둔기로 위층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서울 시민 중 80% 이상이 아파트와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누구나 층간소음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이사하자마자 저희 애들 시끄럽다고 올라오신 횟수가 한 몇 번이 되는데 저희 죄송하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막 심하게 막 쿵쿵대거나 뛰어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제 1층이니까 아이가 그래서 어릴 때는 1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 마, 걸어도 조용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 아이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저희도 스트레스 하니까. 집이란 게 안락함을 줘야 되는데 맞아. 오히려 더 이제 스트레스 말이 더 무서운 거지. 뭐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까 뭐 아이들이 풀냄새를 맡고 뭐 개미를 보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은 공간이라서 솔직히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집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에 맞춰서 집을 바꾸고 하기는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집이 있어도 집이 없어도 고민인 시대. 살기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건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진정한 보금자리는 어떤 공간인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일명 집슐랭 가이드 평가단입니다. 집이 진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두려움 같은 거 느껴요. 두려움 뭐냐면 집만 지어졌다 뿐인 거지 이게 앞으로 어떤 하자가 생길지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몇 년을 기다려서 이 돈을 내고 왜 이런 집에 왜 살아야 돼?
많은 분들이 새 집에 너무 큰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 분양을 하고 후시공을 하는 집의 그 시스템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만 구경하고 내가 내 집을 사는데 돈을 지불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아닌가.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가 벽식 구조를 다 없애야 된다. 벽식 구조는 말 그대로 기존의 아파트의 형태인데요. 벽이 천정을 받치는 구조예요. 실내에 있는 모든 벽이 위에 무게를 받치는. 그렇죠.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구조죠. 그래서 기둥이 전체의 틀을 잡고서 보로 얹어져서 층을 받치고 있는 구조거든요. 벽식 구조는 바닥과 무수한 접점을 가진 벽이 소음을 그대로 흡수해 아래층에 소음이 매우 크게 전달되는 반면,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보로 소음이 분산되면서 소음 크기가 훨씬 더 작게 전달됩니다. 벽식 구조는 층고가 높아봐야 2.8m에서 2.9m 정도이지만 기둥식 구조는 최소 3.2m에서 3.3m의 층고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 위층과 아래층의 층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소음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닥과 벽이 동시에 진동하는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식 구조는 소음이 분산되면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진동의 크기가 훨씬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기둥식 구조를 왜 건설사들은 안 질까요? 기둥식 구조를 짓는 비용이 벽식 구조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작게는 5%에서 크게는 10% 정도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같은 아파트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 아파트가 더 비싸면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과연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작고 수익성이 더 보장되는 벽식 구조를 건설사가 포기하겠는가? 그런 집이 1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가장 큰 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퀄리티의 집을 확신 있게 구입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도 저는 지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 속에서 내가 꿈과 희망과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나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쾌적성이 보장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감도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 주택을 장려하고 있는 독일. 이곳에서는 어떤 집을 선호할까요? Die sind alle mindestens so, ja, also 100 Jahre auf jeden Fall. Ja, definitiv. Also Sie haben hier in Berlin unheimlich viele Altbauten, die wieder sehr schön hergerichtet wurden, aber auch sehr viele, die die alten Gebäude sehr attraktiv finden und eigentlich gar nicht in Neubauten ziehen wollen, die einfach ganz gezielt nach wieder schön sanierten Altbauten suchen. 독일에선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보다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수할 땐 에너지 절감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죠. 이곳은 1902년에 세워진 독일 프라운호퍼 건축물리연구소. 이곳에는 현장 연구센터가 마련돼 있는데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부재, 단열과 습도, 환기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ndem wir auf die Westseite unterschiedliche Probenkörper aus verschiedenen Baumaterialien eingebaut haben. Die werden hier frei bewittert und nehmen bei Regen, wir haben hier sehr hohe Schlagregenbeanspruchung, nehmen diese Probekörper Wasser auf und verteilen das dann weiter. Wir entnehmen die Probekörper dann und messen diese Feuchteverteilung, die dann dazu dient, 건축물리학자 하트윅 쿤젤 교수는 집에 대한 가치를 경제성이 아닌 거주자의 쾌적성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den Komfort der Menschen, thermische Behaglichkeit, auch Schallschutz. Dann kam sehr schnell auch Gesundheitsschutz dazu, sprich man hat sich Gedanken gemacht über die Feuchte. Es gab Tauwasserbildung an den Innenoberflächen von den Wänden, es gab Schimmelpilzbildung. Dagegen musste man was unternehmen. Denken Sie die Steigung, ist es okay?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 자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dass das ein Lebensraum ist und nicht nur ein Platz, wo man sich aufhält oder wohnt. Und damit es so bleibt, müssen wir daran arbeiten, dass die Gebäude nicht nur nachhaltiger werden, sondern auch stärker die Natur repräsentieren. Dass sie ein sehr energieeffizientes und vielleicht auch energieerzeugendes Gebäude haben, sodass ihr 충남 홍성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집 한 채가 지어지는 중입니다. 평범한 듯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집은 비범함으로 가득 찬 집이랍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패시브 하우스는요, 사람이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서 집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거를 독일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면서 완성체처럼 나온 집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쾌적성을 위해서 뭐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그런 것들을 넣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보너스처럼 딸려온 거예요, 에너지 성능은. 패시브 하우스는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집을 말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적당한 두께의 단열재를 사용한 뒤 빈틈없이 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창문 틈으로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도록 테이프를 사용해 꼼꼼히 시공합니다. 모든 전기선은 외부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공배관을 사용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마침내 산과 들을 품은 집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새 보금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줄곧 도심에서 살다가 2년 전 귀촌을 선택한 오은실 씨. 여기 열교환 환기 장치라는 거예요, 어머니. 필터가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외부에 요즘 먼지가 많잖아요. 그럼 먼지가 다 걸러져서 깨끗한 공기가 일로 빨려 들어가서 장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좋은 집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공간으로서 참 평안한 집이 되겠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되겠다. 요즘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나를 위해 또 환경을 위해 선택한 집. 그런데 패시브 하우스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요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밀 테스트라고 해서 건축물에서 틈새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이제 장비를 통해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틈새 바람이라는 거는 건물의 하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틈새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는 이제 차가워지니까 결로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밀도란 집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거나 바람이 새나가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밀 테스트를 통해 1시간 동안 집안의 공기 순환이 몇 회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에는 외부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현관문에 설치한 팬을 돌려 압력을 낮춰 외부의 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측정하는데요. 기밀도 값이 낮으면 그만큼 집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수치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정말 틈새 바람이 많이 들어오. 최종 결과값이 0.15회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1회 미만이면 되는데 이제 0.15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상의 집이네. 우리 집이 최상의 집이래요. 좋아요. 네, 여기가 저는 낮아서 집이 지어지는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는 은실 씨. 그 바람을 담아 집에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온유재. 이곳은 따뜻함과 넉넉함이 흐르는 집입니다. 온유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러는 것보다 온유재에 놀러 오세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따뜻함을 느끼고 또 아유 잘 왔다 가네. 잘 먹고 가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원래 있던 집이 사라지고 새로운 집이 생겨나는 시대.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사진가 최종원 씨. 아파트를 좋아하는 그는 오직 아파트만을 촬영하러 다닙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사라질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나무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아파트랑 나무랑 같이 있는 사진들을 주로 많이 찍고 있어요. 약간 오래된 아파트 단지만의 뭔가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파트도 30년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라면은 굉장히 크게 자라고 또 바람에 나무 씨앗들이 날려와서 다양한 나무들이 생기거든요. 사진 작업을 하던 중 눈에 띈 건 아파트 단지의 역사와 함께 자란 큰 나무들이었습니다. 재건축이 임박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한땐 콘크리트 숲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던 생명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키우는 건 수십 년이 걸리지만 베는 거는 하루 이틀? 이 정도면 되는구나. 좀 약간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벚꽃 명소로 손꼽히던 이곳의 나무들도 곧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나무를 없애지 말고 보존한 채 재건축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나무의 삶도 아파트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종원 씨의 사진 속엔 우리가 몰랐던 집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막 다 버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원 씨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값보다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공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집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닌 삶을 이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여기 아파트를 떠나 남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삶의 방식이 담긴 집을 짓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삶을 즐기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계기로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집은 과연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남다른 집의 주인공이 사는 곳, 서울 성동구 행당동입니다. 그럼 어디쯤이세요, 지금? 미치겠네.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와주시면 되는데, 제가 거기 어딘지 잘 모르고요. 예, 지금 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가 너무 좀 협소하고 좀 외진 곳이라. 아침부터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이사라도 하는 걸까요? 화물차에 실려온 건 꽃잎이 어여쁘게 핀 산딸나무. 이 나무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 동네에 집을 마련했다는 안정우 씨. 지금 꽃 핀 지가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됐어요. 예. 꽃이 이제 나오고 이제 막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막 흔한 꽃이 아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원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꽃나무를 주문했다는데요. 그런데 마당으로 가야 할 나무가 고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 옮겨지는 나무.
특이하게도 이 집 마당은 2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당이라고 하기엔 좀 작은 듯 보이는데요. 작은 공간이지만 부부에겐 특별한 공간이랍니다. 마당의 변신을 지켜보겠다며 남편 성진 씨는 회사도 조퇴하고 달려왔습니다. 이끼도 더 깔린다. 예, 이끼는 저 뒤쪽으로. 어머. 그죠, 영어마에 집 안 같은 느낌이야. 되게 이런 게 있어도 되나? 막 싶던 그런. 약간 집보다 약간 식물원에 가까운 느낌이다. 상상했던 거 이상? 상상 이상. 자연이 진짜 들어온 느낌? 그런데 이 집 마당만 작은 게 아니랍니다. 집의 크기는 마당을 포함한 총 23제곱미터.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집슐랭 가이드 평가단 최정만 건축사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았을 법한 오래된 골목길을 지나고 또 지나 건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집이네. 야, 사진보다 이쁘다. 색깔이니 비례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골목의 정취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울 구도심 한복판, 새로 지어진 부부의 집. 오래된 동네에 새로운 표정을 입히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아, 여기 1층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1층은 이제 대지 면적이랑 똑같이 7평 꽉 채워서 들어가 있어요. 7평? 네. 아, 7평. 1층은 저희 이제 주로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침실이라든가 화장실, 뭐 세면실, 그리고 각종 창고, 위쪽이 좀 더 밝은 공간이 있어서 그냥 마당이랑 거실 같은 거 2층으로 두고. 아니 이쪽 좁은 집에 마당이 있어요? 네, 2층에 마당도 그래요.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침실. 네, 네. 침실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했다. 감사합니다. 네. 좁은 면적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한 층에 두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동선을 줄이고 1층엔 침실만 배치했다는데요. 필요한 가구만 배치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사실 이런 작은 면적의 가장 큰 고민이 그 수납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줄인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데 네네. 수납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은 네. 이 아래에 이제 뚜껑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아, 이렇게 뚜껑이. 네, 뚜껑 열면은 그 네. 아래에 다시 수납 공간들이 들어와 있고요. 세면대에도 새 바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부부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반영한 건식 세면대인데요. 동시에 이곳은 아내의 화장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작은 공간 안에 서로의 취향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집 알아보러 다닐 때 내가 생각한 집이란 건 이런 거다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럼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태어나 지금까지 아파트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두 사람. 부부의 첫 보금자리도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평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 위에 있는 집 사람의 방 배치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침대를 어디다 배치하면 그 사람도 그 집 위치에 침대를 배치할 텐데 똑같은 방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꿈까지 꿀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주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왕이면은 그래도 조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경험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침실. 미래를 위해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부부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집을 찾아다니게 됐는데요. 이거 다 여기 다. 지금 보시는 이 집이 저희 집 이사 오기 전에
그건 공사 전의 모습이었고요. 튀어나와 있는 이제 실외기라든가 보일러도 이제 밖에 나와 있었어가지고 이게 여기 왜 있어 하는 그런 당혹감. 거실이라는 게 없고 방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기형적으로 너무 넓었고 방을 막고 있는 이 벽들을 다 트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다. 지금 이 문은 원래는 2층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야 되는데 이 문이 결국 화장실로 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희망을 봤죠. 이것만 거두면은 여기 마당이 생기겠다. 나도 서울에서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 수 있구나. 반년 이상 발품을 판 끝에 만난 집은 58년이나 된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 공간에서 벗어나 개성 넘치는 집을 갖고 싶었던 두 사람의 열망은 작은 집을 알찬 공간으로 변신시켰죠. 3개월의 공사 끝에 새롭게 탈바꿈한 부부의 보금자리를 소개합니다. 1층엔 침실과 옷장, 화장실을 배치했고요. 채광이 좋은 2층엔 주방과 거실이 자리하고 있죠. 커다란 통창 너머 보이는 저곳이 바로 부부만의 힐링 공간, 마당입니다. 이게 마당이구나. 네, 저희 집의 포인트입니다. 네. 정말 해가 딱 들어오네요. 이제 오늘처럼 맑은 날은 되게 쨍하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뭔가 정신적으로 되게 치유되는 느낌? 또 흐린 날은 또 흐린 날대로 이렇게 막 비나 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잘 보여서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작은 공간에 땅하고 하늘 다 가지신 거예요? 맞아요. 두 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아주 극명하게 느낀 건 투자의 관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100% 삶의 관점이라는 거죠. 투자였으면 사실은 무슨 대화가 필요 있겠어요. 본인들의 삶을 담고 싶었다. 그럼으로써 이런 공간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휴가 끝나서 이제 출근하려니까 힘들겠네 하고 나한테. 김성진, 안정호 부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나를 찾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랑 닮은 집을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집이라는 게 그냥 불특정된 좌표였다면 지금 고정된 좌표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필요한지 사람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파트가 필요하다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아파트 환급성이 좋으니까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건지. 아파트 떠나신 거 후회는 안 하세요? 안 해요. 단적으로 안 해요. 부부는 이렇게 집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남다른 집은 경기도 파주 파평면. 숲으로 둘러싸인 산속 마을입니다. 여보. 밭에 나 쪽파 좀 조금 뜯어다 줘. 쪽파? 그게 데쳐서 초장 찍어 먹게. 그래, 알았어. 출판사 편집장이었던 남편과 도서관 관장이었던 아내가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산 지도 어느덧 7년이 다 돼갑니다.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고 싶어서 도심을 떠나왔다는 부부. 제가 출판사를 오래 다니면서 가만 이렇게 옆으로 시선을 돌려서 보니까 어린이 눈높이의 문화는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종속된 거죠, 어른 문화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린이 문화 연구소도 만들고 참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 곳에서 모여 살면 참 좋겠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7가족이 모였고 함께 살 터전을 찾아 전국을 헤맨 끝에 지금의 이곳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죠. 똑똑. 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아침에 대박이다. 우리 이렇게 했던 거. 야, 여기. 산야초. 그러나 7가족 중 끝까지 남아 집을 지은 이는 황수경, 명연파 부부와 양은영 씨네 두 집뿐입니다. 김치? 그때는 이렇게 통째로 먹었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땅 계약하면 바로 집을 지을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간에 복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도 이게 사귈 때 빨리 이렇게 결혼해버려야지 이거 오랫동안 끌면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 우리 멤버들도 그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너무 오래 끌면서. 중간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애들이 어렸는데 그 사이에 애들이 다 성장해버린 거예요. 집이 다 지어지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양은영 씨에게도 집 짓기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찾아왔었는데요. 이거는 좀 뭐 개인적인 건데 같이 집 짓고 살면 좋을 것 같아. 하자고 했을 때는 우리 아기까지 셋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동렬이 아빠가 이제 갑자기 아파가지고 먼저 이별하고 나니까 그때는 내가 이걸 끝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그때가 좀 힘들었죠. 저한테는 위기였고 나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집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렬이 아빠가 나하고 동렬이하고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꼭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그 위로가 있었기에 다시 살고 싶은 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집을 구상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 황수경 씨에게 집은 개인을 위한 안식처면서 모두를 위한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면 평화 그림책. 네. 자, 여러분들 3학년이 또 그게 이렇게 뭐 학교와 학원같이 획일화된 공간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이 늘 안타까웠다는데요. 같이 가면 오 그래. 숲속 도서관에서 잠시나마 공부 걱정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 구조가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 집에 가도 주방은 저기고 화장실은 여기고 저는 그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에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그렇게 획일화된 공간에서 뭔가 자유로움이 표출되거나 그러기는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좀 안타까워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훨씬 재밌죠? 황수경 씨에게 집은 삶을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 채워가는 곳이죠. 그녀는 자신들이 지은 집과 마을로 인해 더 행복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마을의 최연소 주민 9살 별이. 별이는 새로 이사 온 집의 외동딸인데요. 네, 맞습니다. 별이야. 그거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여기 택배 온 거 별이가 데려다 준 거야? 너 안 무거워? 그거 어떻게 들고 고마워라. 꼬마 배달부에게 작은 보답을 합니다. 그럴지 모르겠네. 별이네 가족이 이곳 숲속 마을로 온 건 지난해 가을. 그전까진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았답니다.
아이를 둔 보통의 부모가 주거 환경을 바꾼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를 떠나 이 숲속에 둥지를 튼다는 건 어려운 결정일 겁니다. 별이한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쟁도 경쟁이고 뭐 그것도 다 뭐 맞는 건데 별이가 많은 걸 보고 시야가 넓어져서 자기가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힘을,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별이한테. 자신들처럼 아이마저 조급하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딸의 눈부신 순간들을 자연 속에서 그대로 누리게 하고 싶었죠. 원래 살던 데인데 애들인데 이게 모기 자, 선생님이 모아온 나뭇가지 있거든.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오늘 울타리를 칠까? 여기 조금 남겨놓고 문 있는데. 별이에게 집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죠. 저 위에 별이야, 일로 와 서서 저기 좀 봐봐. 해 좀. 저 나무 사이에. 자연과 함께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집. 층간소음 없으니까. 그런데 층간소음 오겠다, 개미들한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윤이 가위바위보에서 도윤이 한번 해보고. 집슐랭 가이드 평가단 이은석 센터장이 남다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을 설계한 강승희 건축사도 동행했는데요. 이곳 주민들과는 건축주와 건축가 그 이상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합니다. 이 집이 지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한 12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건축가인지 여기 일원인지 잘 헷갈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맞아요. 네. 되게 가족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고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막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기필코 지어야 된다. 이분들의 의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무척 존중했어요. 자연 속 남다른 집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자연과 가장 닮은 재료를 사용해 집을 지었다는데요. 이거는 삼나무거든요. 삼나무가 습기에 굉장히 강하고요. 가볍고 취급이 용이해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목재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시멘트, 모래, 자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자연에서 바꿔야잖아요. 자연에서 영원무관하게 있지 않는단 말이죠. 얘는 햇빛,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재료가 아니겠는가 해서 해체해서 다시 만들기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둬서 자연에 썩으면 얘가 비료가 되고 또 하나는 얘 자체가 준단열재예요. 왜 우리 그 겨울에 쇠를 손으로 잡는 거하고 나무를 손으로 잡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 원 경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점은 바로 자리 잡고 있던 자연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건축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 뭐고 어떤 집을 갖고 싶으세요?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와 그 간극을 조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바로 저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오, 이런 숨겨진 공간이 다 있었네요. 네, 감춰둔 공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곳. 강승희 건축사는 양은영 씨 집에 그녀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그녀만의 안정된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위로의 공간. 강 소장님이 처음에 이 공간을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이거는 양쌤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러면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앉으셔야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앉아볼까요? 네. 앉으시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상처와 결핍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강승희 건축사. 자연과 더불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곳. 내 삶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집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저는 이 공간을 뭐 제가 설계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주인은 이 자연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삶이 영속하지 않으니까 살짝 자연을 임대해서 살다가 간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집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야기가 있는 집? 이게 제가 좋은 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꿔지지 않은 마당, 그리고 가꿔지지 않은 듯한 그 외관, 그리고 우리가 늘상 봐왔던 그 자연을 압박하면서 만들어진 집들과 다르게 자연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있는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연에서부터 오는 온기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자연과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 않았는가.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건물도 대부분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죠.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무슨 빌라. 건설사에서 지은 이름 말고 나만의 집 이름을 따로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사는 집이 전세든 월세든 여러분이 쓰는 공간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방식을 생각해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집에 담긴 삶의 이야기도 더 풍성해질 겁니다. 스케치하니까 그게 남죠. 집슐랭 가이드,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에게 집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에너지가 되는 장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그런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그 집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어떠한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